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오늘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겁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그 모습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잠시 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합니다. 최고위 마치고 법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가는 길 저희가 생중계해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집단불참. 집단불참.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때 집단 반발표가 나와서 이른바 친이재명계가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친명계가 꺼내든 카드는 집단불참이랍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 강경파 초선 모임이 철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또 오면 아예 표결을 보이콧하자. 본회의장 들어가지 말자. 표결조차 이르지 못하게.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비명계에선 제발로 영장심사 받아라 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경파에서 집단 불참해서 표결을 무산시키자라는 요구까지 나온 거고요. 이번엔 아예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포동의안, 이 강경파 내에서도 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올 거냐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나치 시대입니다. 나치 시대. 중앙일보 1면에 쓰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가 1면에서 팬덤을 넘은 폭력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낙연까지 겨눴다라는 것을 중앙일보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낙연이 반란의 배우다라고 주장하며 영구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재명 경쟁자의 싹 제거 모양새다. 중앙일보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런데 이에 대해서 친명 일각에선 정의롭다는 반응, 비명에서는 나치 시대냐라고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나치 시대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사 착수. 한국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어떤 수사 착수됐을까? 함께 보시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이 아들 학폭 정순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사검증서를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소송 사실을 감추고 청문 보고서, 문서를 작성한 건 아니냐라는 혐의입니다. 이 경찰의 수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역대 최악. 오늘 다 네 글자네요. 한겨레신문 이면입니다. 역대 최악인 게 많아서 어떤 걸까요? 국민연금이요. 지난해에 손실을 봤는데 무려 80조 원을 손실봤습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거, 손실 보는 거 올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그런데 눈 찍고 다시 봤더니 80조 원이에요.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 이렇게 손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역대 최악치가 기록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외 투자한 주식과 채권이 모두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금기금 적립금은 90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세계 경제 때문에 여파가 만만치 않네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고위원에 도전한 김병민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동탄의 아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에 법원에 출석합니다.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앞으로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어서 내분 양상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분 결국 공천 갈등으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과연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가결이 더 많았는데도 부결됐습니다. 150표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부의 집단 반란 투표까지 나왔습니다. 그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49.7%는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42.8%는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7.5%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과반에 가까운 49.7%가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이 59.3%,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봤어요. 반면 34.3%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죠.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 예. 일단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이다가 더 많군요. 예.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은 국민은 사법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여부가 한 60%에 달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는데 저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조차 사법 리스크 있다 없다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여론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체포동의안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주장이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국회에서 내려놔야 될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 대표를 방탄으로 둘러싸기 위해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에 있는 상당수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결국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여론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타나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나뉘어서 부결된 거로 두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굉장히 내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많은데 전은기 의원님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비명계가 잘했다 이런 판단은 못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한 결정이다는 49%가 나왔는데 사법 리스크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가 34%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여론조사 응답률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응답을 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 일단 우선 사법 리스크 여부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하기 이전에 굳이 사법 리스크를 없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실제로는 구속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도 했던 것이고 뭐 저희는 인선 구속의 사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구속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 없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뭐
반대표해서 뭐 없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잘 못한 결정이다라고 한 게 49%인데 잘한 결정이다 하는 것이 42%로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한 39%보다 약 한 4, 5% 아니죠. 6, 7%는 넘게 나왔다는 것이 저는 좀 재밌게 볼 지점이라고 체포동의안 생각하는데 부결 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계가 이렇게 원래는 총의를 모았다고 이제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이제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이 나온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명계가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해석이 정말이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보신 김에 정당 지지율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3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은 39%의 지지율을, 민주당은 2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3%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당층, 지지정당 없다가 28%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7%였으니까 지지정당 없다라고 밝혔던 28%와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도 흥미롭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정당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수치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혐오, 또 정치적 무관심 이런 부분도 그 양당 모두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 예. 현재 전당대회 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법 리스크 덫에 빠져 있는 민주당도 그렇고 말하자면 저 지지 정당 없음이 대체로 보면 중도층이거든요. 예. 중도층이 어찌 보면 민심의 바로 밑에일 텐데 현재의 정치에 대한 혐오증이 크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뭐 예를 들면 지난 대선의 결과를 보면 상당수 민주당 지지에서 빠져나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이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체포동의안 부결, 요 국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런 그 문제 그리고 또 실제로 뭐 개딸들의 모습들이나 또 그것을 대하는 친명 비명계의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부정적 여론이 미칠 것이고 또 언론 환경에 있어서도 어쨌든 상대 국민의힘 쪽은 여론조사 아니 그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를 위한 것이긴 합니다만 일일이 이 전당대회를 향해 가는 이벤트라든지 말하자면 논의 속에 있는 반면에 앞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의 부분은 당혹스러워하고 기자들 답변에 몰세를 재판에 출석하고 이런 서로 상비되는 어떤 언론 환경 속에 화면들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추세들이 더 악화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당내에서의 어떤 균열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은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성 친명계에서는요, 또 체포안이 올 텐데 아예 투표에 들어가지 마라, 보이콧하자라는 아이디어까지 냈습니다. 매우 강경책입니다. 김용민 의원, 추가 체포동의안 가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니까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아예 출석률 자체를 만들지 말자. 표결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철험의 소속이죠. 체포안을 보이콧하자라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자라는 친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비명계는 어떤 반응 보일까요? 비명계 의원, 본회의 때마다 보이콧해야 하는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출석 안 하겠다는 거냐. 비명계 의원 B, 대표한 사람 방탄 위에 당과 국회를 희생하겠다는 것이다. 라는 비판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예. 이게 그 본회의를 열었잖아요. 네. 근데 체포동의안 표결 안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르르 퇴장을 해서 표결 자체를 부결시키자. 이게 뭐 법적으로는 괜찮은 겁니까?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그걸 부결로 봐야 하냐,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국회에서 표결하면 이제 의결 정족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제재의원 과반수 출석하고 거기서 그 출석한 의원의 또 과반수가 찬성이냐 아니냐, 찬성을 해야만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의결 정족수가 아예 뭐 보이콧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때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실 이제 표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표결 불성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은 부결로 봐야 하느냐? 그건 약간 해석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부결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또 해야 하는데 또 그때도 보이콧 합니까? 표결 불성립이다. 네. 그러면 사실은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지 않고 뭐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본회의에서 참석 안 해서 이걸 부결시킬 것인가? 아니 그럼 한 번 부결되면 다음 본회의 때 또 안건이 올라가면 또 본회의에 불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언제까지 본회의에 불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회의를 아예 안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기 끝까지. 회기 끝까지. 중간에 이제 회기가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지난 체포동의안 부결 때 민주당이 자율투표 아니었어요? 예. 자율투표 실컷 하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저 뭐야 무효표랄지 뭐 찬성표 던지니까 이것까지 지금 속칭 잡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딸들이. 근데 이러한 어떤 행태 자체가 마치 저는 6.25 때 인민재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개딸이랑 꼬리가 민주당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문자를 보내요. 당신 부결했어, 가결했어. 그러면 의원은 사실은 이건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러면 그걸 밝힐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부결에 표 던졌어요. 그 의원에게 모욕과 굴종을 시키는 거고 줄서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어보는 당원도 그렇고 거기에 대답하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건 정말 좀 한탄스러운 민주주의에 어떤 반하는 그런 행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친명계에서는 반란표를 던진 이른바 비명계를 상대로 굉장한 비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의원님은 마태복음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당사자에게는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분들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 하나 마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그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사례를 들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앞에서 마태복음을 읽은 그 비명계 의원. 이건 이 대표에 대해서 면전에서 모욕을 준 거다. 그러면서 이건 자기 공천 때문 아니냐. 어떤 뜻입니까? 자기 공천 때문이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읽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없는 지점 같습니다.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전에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자율투표라고 해놨으면서 가결투표한 사람들 왜 비판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의원총회에서 많은 토론과 설득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영장 청구가 굉장히 무리한 것이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의를 부결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왔고 원내대표가 직접 이번에는 대변인도 통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직접 언론에 대한 브리핑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께 이번 영장 청구는 무리한 거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총의를 모았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놓고 지금 표를 까보니까 갑자기 가결표로 많이 돌아서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자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비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불리는 개딸들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이거 찾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색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정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에 영장 청구가 또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로 많은 토론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정확하게 국민들께 브리핑 드리고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 그룹에 대한 반발심이 상당하다, 거짓말했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읽은 것도 문제 삼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김병민 최고위 후보님, 네. 마태복음 읽은 거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아까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마태복음 읽을 수 있냐라고 했지만 네. 당장 전영기 의원도 마태복음 읽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김병민 후보님 어떻게? 왜냐하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면전에서 당신 물러나 이거랑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다. 이거 읽는 건 어떻게 더 모욕적일까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너무 이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당의 구성원들을 몰아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가요? 이재명 대표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을 절벽에서 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을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면 당내 구성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내의 상황을 보면서 오죽하면 그 원내 회의라든지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언하지 못하고 무기명 비공개 투표장에서 본인들의 소신적인 투표를 하게 될 것인가.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정당 문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남국 의원처럼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문자폭탄 막 쏟아냈을 때 문재인 후보가 이거는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강경 지지층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어하지 않았던 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 공천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수도권원들이 상당수가 있을 텐데 공천이 뭐가 문제입니까? 공천 받고 나갔을 때 이런 방식의 민주당이 떨어지게 되면 본선에서 당선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렇게 몰아세우게 되는 게 민주당 내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죄가 없다. 마태복음 얼마든지 읽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직설적인 화법 다른 사람들에게 생채기 내는 화법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이재명 대표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당 밖에서 보는 의견과 당 안에서 서로 다른 그룹에 대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의 이탈표를 역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30여 표 이상 반란표 나온 것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동료 의원들이 반란에서 찬성, 기권, 무효표를 던질 수 있느냐. 조폭보다 못한 친구들이다. 라는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조폭보다 못한 친구들. 박지원 원장이 말한 그 친구들을 저도 좀 몇 명 아는데 조폭보다 못하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만약 그렇게 똘똘 뭉쳤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폭처럼 행동한 거죠. 나는 그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저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손자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실제로 특권 내려놓기, 자율투표로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자기 당 대표, 물론 우리 전용기 의원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부결, 가결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결의를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이심전심을 이번만큼은 막아주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때 하는 반응들은 그래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가는 것은 정말 조폭 같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민생과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누리꾼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경향신문의 칼럼을 공유하자 무소속의 민영배 의원이 욕설 댓글을 달았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묶여 당의 대응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무리 민생과 경제 분야로 전장을 옮기려 해도 쉽지 않다라는 경향신문 칼럼 내용을 올렸는데 거기에 민영배 의원이 개 XX들 맞네라고 욕설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저는 이제 요 글 쓴 사람의 그 타이틀이 굉장히 민영배 의원을 좀 자극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사선 의원의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본 내용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직 위에 가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현직 의원으로서는 좀 저런 표현들은 과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 좀 지나친 의견도 본인이 좀 걸러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명민 최고위원 후보는요.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 GSGG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생전 처음 보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욕설을 줄임말을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GSGG를 넘어서 아예 대놓고 걔 XX라는 표현을 현직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 의원이지만 위장탈당 논란 때문에 결국은 도덕성 등 본인의 실질적인 소신 등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저 발언 하나만으로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를 넘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국회 내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 민영배 의원의 저 같은 시민을 향한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본인이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지 유념하고 지켜봐야 될 거라 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합니다. 잠시 후 저희가 생중계해 드릴 텐데요. 어제 이 첫 재판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심. 김영길에서 2차 체포동의안 오면 영장 심사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경쟁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에도 이런 민생 문제, 이자 폭탄, 전세 사기, 문제 관심 좀 많이 가지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앞서 얘기 나왔던 이 강성 지지자 개딸들이 이 분노가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을 영구 제명하라라는 청원 글이 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물려나온 이낙연 전 대표. 개딸들의 폭력이다라는 당내 비판 목소리와 함께 이낙연을 영구 제명하라라는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5만 명을 넘었군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된다라는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저희가 체크를 해봤어요. 5만 명 돌파 시에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권리당원 게시판을 봤어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과 수박 파는 당원이 개돼지로 보이나 이낙연 패거리는 나가라. 김용민 의원은 이 같은 당원들의 분노는 매우 정당하고 정의롭다. 배신 확인 과정 당연히 할 수 있다. 라고 한 라디오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낙연을 영구 제명하라. 김관선 변호사님, 네. 그럼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불똥이 튀었어요? 갑자기 왜 이낙연을 제명하라가 5만 명이 넘어선 거죠? 뭐 왜 갑자기 이낙연이에요? 미국에서 뭐 이걸 총지휘를 했나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 괜히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물고 늘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생각해 보면 이제 개딸들의 이제 강성파들은 이재명계가 아마 이낙연 계열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이번 돌아가는 6월에 사실은 이제 한국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면은 사실은 또 이제 구심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이 굉장히 또 난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포석에 두고 미리 뭐 경쟁자의 싹을 자르겠다는 거 아닌가. 미리 뭐 백신 예방주사 놓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건 굉장히 좀 생뚱맞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강성 지지층이랄지 철험이랄지 친 이재명계,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과 동일시하는 어떤 지도부의 이런 행태가 사실은 지난 체포동의안 때 엄청난 반란표를 도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반성보다는 오히려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일삼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사실 일반적인 정당이 가져야 할 민주적 형태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제 강성지 지층이랄지 오히려 뭐 친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이재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버팀목이 됐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이제는 이제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국민의 특히 뭐 중도층과의 거리가 지금 굉장히 뭐 아주 급속한 속도로 지금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우려가 됩니다. 자, 지금 5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꽤 숫자는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강성 지지자들의 이번 분노가 집단 반발에 대한 분노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딸들이 이러는 데는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후보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이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호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저한테 책임을 묻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입니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자, 이 같은 발언들 때문에 결국 이제 개딸들의 분노가 향한 건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낙연 후보 말대로 지금 다 수사가 전방위로 칸막이가 없어지고 확대가 되긴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진 거는 아닌데 개딸들의 의심은 지금 이 반란표의 배후에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탓을 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 대선 경선 때에도 뭐 대장동과 같은 건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던 진영들이 이낙연 개의 진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낙연 대표한테 책임을 물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는 미국에 계시고 그 배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당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이 답변이 누가 봐도 뻔해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아마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사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때 2018년도에도 문제가 됐었고 그때는 본인의 굉장한 치적이었다. 1조 원을 민간개발사가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구조를 본인들은 어떻게든 공공개발로 돌려서 5,503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환수했기 때문에 나의 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검찰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명분을 잡아서 이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되는데 그 수사의 명분으로 삼은 게 사실 대장동 사건이었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자체를 의혹 제기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이낙연 대표한테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 사실 무엇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그에 대한 사유는 충분히 근거는 있어 보인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강성 지지자들의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이 같은 비난, 비명계의 이상민 의원은 낯짓이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인데 지금 색출이다 또는 살생부다 이런 살벌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우리 저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치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 낯짓이되냐? 김용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의 분노는 당연하고 색출하는 과정은 정의롭다라는 식으로 좋게 평가를 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낯짓이되냐라고 비판했고요.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의원이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자라는 뜻은 뭐냐면 그 인명재판식으로 만약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은 가표를 던지기 위한 의원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과 같거든요. 저는 지금 잘 봐야 될 게요. 실제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소위 말하는 강성당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종북 좌파의 민주당 탈취 기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강경한 의견일 수 있어서 너무 강경한 얘기긴 개인적인 한데요. 견해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살레미 전술이에요. 문재인 나가라. 지금 좌표 찍기 어떠시면 이낙연 나가라. 김어준도 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혁신 정치 혁신 위해서 하는 게 말하자면 강성당원들의 말하자면 표 비중을 올리겠다. 결국 이재명 걔가 영구히 당을 장악하겠다는 기도로 보여지고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청원에서 계속 올리면서 말하자면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독재를 강화하는 과정이다. 정확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뒤에 숨어 있는 종북 좌파들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제로 강성지지층 개딸들 뒤에 숨어 있는 종북 좌파 분명히 색출해내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가야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갈라지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저는 개인적 의견이고 그냥 뭐 업무론적 의견이라고 보지만 다른 일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 국회 상황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화면 띄웠고요. 최고위가 종료됐고 최고위를 30분 먼저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는 곧 법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복도에 이 대표 얼굴도 비춰질 것 같고요. 자, 전욱 의원님, 김영주 의원께서 조금 전 굉장히 좀 뭐랄까 강한 비판을 좀 주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뒤에 뭐 예전에 뭐 경기동부연합이랄지 아니면 통진당의 어떤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를 가장하고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좀 민주당이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우려의 발언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종북 좌파가 지금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당연히 종북 좌파는 말도 안 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잡아 색출해야 된다. 이 색출은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건 전 100% 동의하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행보는 사실 종북 좌파랑은 좀 저는 다른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은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김정은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색출해서 확실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뭐 정적제거나 정치 보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수사들과 이런 것들은 좀 분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고요. 카메라가 분주한 거 보니까 이 대표가 이제 법원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 이게 오늘이 처음 재판에 출석하기 때문에 당대표 신분으로 조금 뭐 이렇게 생중계도 많고 취재진도 많은데 격주에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다른 혐의로 혹여 또 기소가 된다면 거기에 재판 일정이 또 껴들면 글쎄요, 매번 이렇게 기자들이 생중계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고 당내에 있는 뭐 당연히 당면한 많은 과제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에 가려져도 난감한 일일 것인데 또 마침 법원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벌써부터 모여 있다고 해요. 언제까지 이 과정이 반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짧게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 도착하면 다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은 5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거고 비명 이상민 중진 의원은 지금이 나치 시대냐라는 반발 움직임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정청래 의원은 개딸들이 보낸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당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의견 표명해 주세요. 너무 한심해서 문자 보냅니다. 다음에 심판하겠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문자가 와서 답변 드립니다. 부결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나는 부결을 했다. 라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 또한 뭐 의원들의 자유인데 밝히고 너 뭐냐라고 물을 거면 그냥 공개 투표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청래 의원의 저 같은 행동들 때문에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지지자들의 횡포가 더 극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사실상 회방하는 듯한 행동을 민주당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체포동의안에서 가결, 부결에 대한 선택보다 조금 전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꾸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구 제명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요. 지난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김용 부원장이 왜 구속이 됐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 자금, 이 내용 때문에 결국은 구속된 것 아닌가요? 그럼 그때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죠? 대통령 선거 때? 경선에서 불법 선거 자금 대장동 돈 이익 가지고 이런 일들로 불법 선거를 치렀다면 여기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그 당시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 박용진 후보, 정세균 후보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 관련돼서 나왔던 일들 속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 제명 얘기가 나올 게 아니라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이라면 그때 불법 대선 자금 진짜야? 만약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구 제명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오히려 건강한 정당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워낙 한쪽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내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것 같아서 상대 정당에 있지만 굉장히 보기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 최고위원 후보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비명계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버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민석 의원이 대표 사퇴는 당원 투표로 정하자, 전 당원의 의사를 묻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응천 의원이 이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진퇴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할 문제지 온 몇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당대표를 그만두라 마라 할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 당원이라고 하면은 적극적 참여 의향이 계신 분들은 소수일 거고요. 그분들 의향은 못 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뜻대로 가자 이런 얘기로 밖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에 출석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라는 방안들, 비명계는 단호하게 꼼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전영기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게든 사실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참 비단 이번 투표로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재명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저는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가 지금 와가지고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부결 투표, 그러니까 부결을 투표했던 친명 의원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상황까지 저는 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부결 투표를 하겠다고 총의를 모았다고 국민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마태복음을 읽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한테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의견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부결의 총의를 모았고 실제로 170석에 되는 부결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는 당대표한테 많은 기회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려놓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라고 했었으면 뭐 비명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명분을 얻어서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텐데 지금 우리는 부결의 총의를 모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에는 표를 까보니까 가결 투표로 한 20-30명이 몰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결국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찬성 투표, 그러니까 부결 투표를 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도 속았다라고 하는 반발심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대표를 내려놓으라고 아무리 비명계 의원들이나 뭐 당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부결 투표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먼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결국에는 당원들한테 총투표를 해서 물어보자라는 이런 식으로까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괜한 논란까지 만들면서 전체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김광선 변호사님.
현재 전용희 의원이 지금 부결 투표를 하겠다고 해놓고 뭐 찬성하고 기권 무효했다고 하면서 거짓말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난 부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분명히 자율투표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당론까지는 정하지 않겠다. 지금 근데 의견을 전달하면 그 이야기는 다 수용하겠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결의 총의를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아니 거기에서 나는 찬성을 하겠다고 말을 안 하고 자율투표 가서 비밀투표 했는데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총의를 모을 때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했었어야 되고 투표 직전에라도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 일어났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취재는 법정에서 하라. 법원은 공개되어 있으니 법정에서 취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밝혔다는 대목도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 중일 것 같고요. 도착하는 즉시 저희가 생중계 화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마 한마디 밝힐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딸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혁신위의 보고서 내용 중 권리당원의 비중을 2배에서 4배 정도 반영하겠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른바 개딸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보고서 중에 당무 기여활동 평가 항목이 신설 평가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비중 20점으로 다른 항목의 2배에서 4배. 당 지도부 선출 때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10% 증가시키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조간신문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일종의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공천 과정에서 이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이 작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중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인슈타인이 대수학,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걸 잘 풀었나 안 풀었다는 거를 여론조사화하는 것과 같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뭐 트롯이라든지 대중 부분도 전문가 투표권이 있고 일반 투표권이 있으면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한 사회가 지금 이 부분도 부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체포 동의안이라고 하는 걸 지금 국회 승인받고 체포해 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당원들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민재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당론화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당 장악 업무와 다름 아니다. 강성 당원들의 그게 민주적이냐?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다수결이 다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정말 정치 혁신과 거리가 멀다. 정말 진정한 정당은 유럽의 정당이요. 다 전략 공천하고 당 중앙의 권위를 갖습니다. 대의원 인빼기 하고 일반 당원들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 마치 혁신이고 민주주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절반의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개딸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 물론 이제 혁신위의 보고서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개딸들에 대해서 유례 없는 유형의 폭력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개딸 홍위병들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 없는 유형의 폭력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지금 김관선 변호사님, 조금 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마치고 30분 일찍 의원총회 열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출발을 했으니까 법원까지 좀 금방 올 것 같아요. 지금 9시 44분 59초 지나고 있는데 차가 뭐 그렇게 막힐 시간 아닌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오는데 별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올림픽대로로 올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서 잠깐 막혀서
보통 뭐 한 15분에서 20분. 20분 사이에. 물론 이제 반포대교에서 법원 가는 길목이 좀 막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걸려도 한 25분, 많이 걸리면 정말 30분. 예, 왜냐하면 지금 출근 시간에 어떤 트래픽잼은 지났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사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의 운명의 시간이 저는 도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제 검찰과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물론 일부 남아 있는 이제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이 있지만. 기소된 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정에서 정말로 억울하다고 한다면 이제 이걸 밝힐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재판 자체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김문기 전 1처장을 몰랐다 이 내용하고, 근데 백현동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해 주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뭐 요청을 했고 협박을 했다.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 달만 지금 3번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은 뭐 금방 끝날 거예요. 왜냐면 뭐 증거 인멸할지 이런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할 얘기를 뭐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재판부터는 이제 유동규를 비롯해서 관련된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예를 들어서 재판이 시작되면 거의 뭐 저녁 6, 7시까지 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다른 사건도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제 당무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자, 현장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지금 상황 그림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요. 많은 취재진들이 군집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자들도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연단도 좀 있고요. 반대쪽 단체 등의 집회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서의 모습도 지금 들어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게 되면 이 안으로 통해서 법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곳곳에 길목길목에 저희 중계진의 중계 화면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앙지법 저 입구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지금 포토라인에 마이크가 설치가 됐어요. 기자 2명이 질문을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격주 금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격주 금요일마다 이 과정을 이제 되풀이해야 됩니다. 과연 뭐라고 답할지도 좀 보겠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고의적인 거짓 발언이다라고 기소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다른 혐의들에 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빨리 판결을 내도록 공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도 다른 혐의보다 빨리 기소됐고 빨리 재판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 도착하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성 지지자들과 관련된 이야기 한창이었는데요. 오늘 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개딸들 동원령도 내려졌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제명인의 마을 등 온라인 커뮤니티 윤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는 이재명 대표의 힘을 모아달라 서울지법 앞에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사건 번호를 공유하며 재판 방청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재판 방청을 간다라는 건 김관선 변호사님 어떤 의미인가요? 좀 뭔가 현장에서 응원하고 외롭지 않게 좀 마음을 보태고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일단 뭐 방청석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마음적인 어떤 유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고인석에 뭐 서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방청객의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 있는데 아마 뭐 개딸들이 방청권이 사실은 방청석이 몇 개 안 돼요. 그 앞에 뭐 변호인도 뭐 상당히 많고 검사도 여러 명 할 건데 이제 방청석을 아마 막
추첨해서 배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법정 자체가 이제 대법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 대법정, 중법정, 소법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대법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청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경쟁이 있으면 아마 추첨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방청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어떤 시위를 한다랄지 구호를 외친다든지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재판에 있어서는 그걸 어기고 하는 그런 방청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뭐 재판부에서 좀 주의를 많이 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적극 지지자들은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제 재판장의 소송 지휘의 여부에 따라서 재판 진행의 어떤 부드러움, 또 아니면 좀 약간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피고인 신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참석합니다. 피고인 출석으로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한 발언 때문인데요. 그 발언 들어보시죠.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자, 이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판부의 재판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잠시 후면. 검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고의적인 거짓말이다라고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한 차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발언이었죠. 그때는 친형 강제 입원과 같은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고 김문기 씨는 시장님하고 골프를 쳐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밝혔고 고 김문기 씨의 유가족은 지난해에 왜 기억이 안 난다라고 거짓말하냐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왜 어째서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과 왜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냐라는 유가족 측 입장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앞서서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혐의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유동규 씨를 통해서 굉장히 상세한 증언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냥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모를 수 없었을 정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터라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람,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잔혹하게 모른다는 말을 했던 일들, 이거 단순한 재판 결과를 넘어서게 되는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까지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재판 결과를 사실은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이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요. 왜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여기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보전받았던 수백억의 돈들, 이거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게 벌써 3번째라고 합니다. 지난번 있었던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건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던 건데 대법에 가서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놀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한 문제까지 아직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은 김만배 씨가 활동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아닌 형태 속에서 과연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여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정치 운명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상황으로도 번져질 수 있기 때문에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감싸려고만 하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전일교 의원님,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3번째다 재판이 말씀하셨는데 2번 아닌가요? 한 번이 더 있었나요? 지금까지 뭐 나온 것은
혐의는 3가지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네네. 2가지 정도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그 국토부가 백현동인가요? 뭐 국토부가 압박해서 뭐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뭐 그렇죠. 백현동 용도병도 강요 발언이 기소된 거고 지금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내용 이 부분이 기소됐는데 뭐 국토부가 백현동과 관련된 이 내용들은 충분히 검찰이 기소하고 그다음에 재판에는 이 증거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재판을 받으러 간 그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등은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고 안다 모른다를 재판부가 밝혀낼 수 있을지가 저는 좀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안다 모른다 발언은 뇌를 압수수색해서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 사람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는 이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사진 증거들을 대면서 너는 이 사람을 알았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알았다 몰랐다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은 저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기소를 하는 것이 저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지금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도 안 됐고 소추도 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2010년도 이후에는 한 적이 없다라고 했던 발언이 있는데 결국에는 재판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 했고 2012년도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도로 확인했는데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떨어지는 것들을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해당 발언 안다 모른다에 대한 내용들은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지켜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측 인사가 작년 유족에게 이른바 회유를 하려 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 논란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모른다고도 안 했죠. 기억이 안 난다고. 원론적인 답변은 돌아가서 보니까 미안하고. 자, 그때 논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유력 인사가 아니다. 그리고 누군지 좀 밝히라라고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바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보도도 상세히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를 이재명 대표가 선임했다.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조국, 김경수, 안희정 등 야권 인사들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라는 겁니다. 김종근 변호사의 경우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 역시 그때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혐의로 무죄 판결을 이끈 이력이 있는 김종근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광삼 변호사님, 한 번 이겼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도 김종근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일단 뭐 자기 사건 관련해서 이제 사건의 결과가 본인에게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저는 이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인 사건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변호사의 어떤 정치의 성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의 사건의 변호사들 면면을 보면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사실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기소가 많이 됐죠. 여러 가지 혐의로 뇌물이 됐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건. 그런데 거기 선임한 변호사들 보면 대부분이 민주당에 몸담고 있던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 사실은 변호사 자체하고 이제 신뢰할 수 있을 거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서로 내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체성을 찌른 게 맞지 아니하면 사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이제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도 보니까 주로 전관이 있었던 그런 변호사를 좀 선임한 것 같고요. 아마 본인하고도 정치를 하면서도 같이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변호사들을 선임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맞습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 선거 때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뭐 크고 작은
기소들도 있고 신고들도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래서 지난번 건하고 이번 것은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지난번 건은 사실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재판이 정당했다 안 했다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은 일부 자기 변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토론의 과정에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이다 아니다는 떠나서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케이스고 지금은 사실은 어떤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과정이 아니고 일상적인 과정에서 혹은 말하자면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자기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것은 지난 것보다 훨씬 반박하고 무죄를 이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공직선거법 재판 3번째 출석이라는 자막도 나갔는데 다시 한번 2번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윤교 의원님께도 2번째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자,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 준비 기간 중에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을 했어요. 이제 곧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전윤교 의원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밝힐 걸로 보이십니까? 오늘 그 뚜렷한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는 대장동 건이라든지 다양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 짓는 건이 아니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재판에서 모든 것을 소명했다 이 정도의 짧은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체포동의안 부결이랄지 아니면 추가 체포 영장 청구와 관련된 입장도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재판에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에 출석할 때도 사실 여당, 야당 지지자들이 모두 나와서 맞불 집회를 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출석을 해서는 다른 내용보다는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성실히 이야기를 해서 저는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김관삼 변호사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좀 재판을 빨리 그리고 통상적으로 판결도 좀 빨리 하게끔 권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보세요?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6개월이라는 그런 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 기한이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몇 년 하는 재판이 또 많이 있죠. 근데 사실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돈을 주고받았다랄지 매수를 했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느냐, 국토부에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었느냐, 강요가 있었느냐, 협박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증인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시간은 좀 많이 안 걸릴 건데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을 좀 오래 가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결과를 모르는데 만약 여기에서 재판 결과가 잘못되면 상당히 이제 정치권 요동을 칠 것이고 더군다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선거 결과가 물론 무죄로 나오면은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상정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총선 이후에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군다나 그 이전에 나와가지고 만약 유죄가 선거돼버리면 본인은 이제 당대표를 갖다 유지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심 판결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잖아요. 총선 전에 나올 것 같은데 당연히. 올해 안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름 안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1심 판결이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호재죠. 봐라. 검찰이 이렇다. 봐라. 앞으로 나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이렇듯 야당 대표를 향한 정적 제거용 정치 탄압이다. 라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고 1심에서 그 유죄 선고 형량이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일단 1심만으로
뭐 대법원까지 다퉈보겠지만 1심 판단에 따르면 다음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는데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 재판 자체는요,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든 그 이해가 나오든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에요. 만약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당연히 항소하겠죠.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당연히 항소하겠죠. 항소 상고까지 다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형량 자체도 검찰이 이제 구형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형량 자체 가지고도 사실은 대법원까지 무조건 가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무죄에 자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정면 승부해야죠. 그리고 내년 총선 전에 재판을 끝내는 것이 자기의 어떤 정치 운명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1, 2, 3심까지 다? 그렇죠. 아니 일단 물론 3심까지 가야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정치의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예. 근데 그렇지만 이건 뭐 무죄 유죄 자체는 뭐 결과를 우리 예측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유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도박을 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격주로 재판 가는 것, 사실 공직선거법 혐의 관련된 것만으로도 격주 재판 출석인데 여기에 다른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이것과 별다른 재판 일정이 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매주에 한 번씩 법원에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전망이 오늘 많은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본인의 개인적인 혐의와 관련된 재판 일정을 같이 둘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내지는 뭐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글쎄요.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전에 그런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한테는 충분히 그걸 이해한다. 조만간 그런 데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정도의 언지를 줬기 때문에 첫 번째에 압도적으로 우리가 그럼 부결시켜 줄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기자회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하고 공식적 기자회견 얘기 다르네. 그래서 반발표가 생겼어요. 이미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균열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재판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에 맡겨 있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판사에 달려 있는 문제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추가 기소 내지는 추가 혐의로 소환 이런 일정도 아마 겹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 출석 플러스 검찰 소환 플러스 영장 청구 플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법원과 검찰을 오가면은 일정들이 좀 이재명 대표 앞으로 올 수가 있는데 법원과 검찰을 오가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전체가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유죄의 증거가 나왔다든지 이러한 사항들 자체가 오늘도 뭐 우리가 여론조사 보입니다만 각 당의 여론조사의 결과가 당의 어떤 격차들이 더 벌어진다든지 뭐 20% 초반 10%까지 내려갔을 때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전은기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거취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관측들은 좀 나와요. 친명계를 중심으로 왜 사퇴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유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랑 가까운 이제 친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지금 왜 사퇴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그 투표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0석이 이게 어느 정도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이렇게 총의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총의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도 이번에는 문제가 있는 영장 청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부결표를 해야 된다라고 총의를 모은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총의를 모은 다음에 투표 결과까지 그렇게 나왔다면 자 이제는
우리가 문제되는 이런 영장 청구를 부결을 했으니까 대표가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다면 비명계의 명분이 충분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도 그래 이번에는 부결을 했고 근데 다음 영장 청구는 어떠한 건들이 나올지 모르니 내가 내 발로 가서 이런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174개 총의를 모았다고 해놓는데 이탈표가 20에서 30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아까 뭐 속았다라고 느꼈다라는 의원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원들이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가 아니다 내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런 판단들의 어떤 근거가 언론들에서는 이제 친명계 의원들의 주장들인데 사실 그건 어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친명계 의원님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기자회견,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라는 발언 등으로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아니냐라는 짐짓 추측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혹여 전윤기 의원님, 친명계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부결됐으니 내가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으니 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 당이 더 이상 방탄 논란 나로 인해서 원치 않는다. 나에 대한 혐의는 내가 개인적으로 재판 대행하겠다. 당대표 새로 뽑으시오.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 혹은 뭐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있죠.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에 부결 투표가 어느 정도 총의를 모아서 압도적으로 됐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본인의 판단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상황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영장 실질 심사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도 연출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결단만 하면 충분히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남아 있습니다. 결단만 하면 돼요? 대표가 결단만 하면 돼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 이것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명 의원들께서 이것은 비명계와의 싸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대표님 그런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표가 내려올 수 있는 그리고 대표가 결단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의사 판단의 공간, 그 공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때그때 말이 좀 많이 바뀝니다. 아마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변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클 것 같은데 전용기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 합리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바람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로서 최고위를 주재하고 지금 법원에 출석하니까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일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정작 중요하게 민생을 위해서 막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지금은 격주 금요일 출석이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법원 출석 빈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막아세우기 위한 정당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의 고민은 훨씬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없으면 나머지는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한 번의 구속영장이 추가로 청구됐을 때 결국 무기명 투표 과정 속에서 아니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영장 심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본인이 무고하다면 심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될 테니까 그 기회를 줄 수 있게 더 많은 가결표가 나오는 방식의 선택지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이 대표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의도하고 사실은 서울중앙지법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더군다나 러시아워 시간도 아니고 아무리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뭐 충분히 도착할 시간인데 뭐 왜 이렇게 도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처럼 나는 뭐 할 일이 많아서 그 시간을 못 간다랄지 평일날은 못 가겠다 이제 그런 변명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더군다나 이제 다음 재판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를 비롯해서 이제 증인들이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증인들이 출석하기로 한 재판은 재판부가 아무리 피고인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변경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이제 재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에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이랄지 뭐 이번에 유례와 관련된 부분 또 성남 FC와 관련된 부분 조만간 기소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대북 송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기소가 돼서 같은 재판부가 아니면 또 재판부 세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신 없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재판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뭐 1,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받을 건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둘 때까지 재판만 받다가 뭐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도착이 아마 임박했다라는 현장에서의 움직임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 포토라인이 일단 마련됐고요. 저곳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처음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소회 내지 각오 내지 일종의 항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 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측이 윤석열 퇴진, 검사 독재 규탄한다라는 피켓 등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구속이라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외치는 시민들도 섞여서 지금 운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첫 번째 재판이고 재판 일정상 이제 격주 금요일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지법에 지금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관련돼서는 이번이 두 번째 재판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서는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좀 면밀히 체크를 해보니까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지하철역 내부 통로에서 명함을 돌려서 50만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첫 번째 재판에서 결과를 받은 거고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장동 친형강제 입원 관련해서 허위 발언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2022년 3월 대선 김문기 몰랐다에 관련해서 이번이 세 번째.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세 번째. 선거법상 허위사실 발언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명확해지셨죠? 그렇게 정리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이재명 대표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강변북로를 빠져나왔을까요? 강변북로가 아니고 이제 올림픽대로를 올림픽대로겠네요. 타고 지금 반포대교를 나오는 길이 좁아요. 반포대교 쪽으로 출구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옆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길이 굉장히 1차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때문에 좀 걸리고 고가도로 타고 올라오는 길도 좀 막혔을 텐데 고가도로도 아마 거의 그 다음부터는 단골로 막히는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거의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늦어도 이제쯤 올 때가 안 되냐. 지금 방송에서 자꾸 조금 일찍 도착할 듯 그 방송 자막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거의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연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조금 전 국회에서 나오는 장면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도착하게 될 때 포토라인도 저희가 함께 화면으로 송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라는 발언, 사실은 크게 이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발언인데 앞서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건 알고 모르고의 영역입니다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김광선 변호사님,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정 정도 이게 팩트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가름이 좀 날 수 있는 사안 같아 보이는데 증거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서도 내놓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시에서 알아서 적절히 판단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관한 이제 공문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강요를 당했다 그러지 협박을 당해서 이 부분을 갖다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내용이 과연 허위냐 아니냐 이제 그거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도가 4단계나 상향이 됐다는 거잖아요.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이 과정이 이전에 사실은 계속 관련된 업체에서 요청을 했는데 2번이나 이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고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대책본부에 있던 사람이 사실은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곳으로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뭐 몇 개월 만에 막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거 특혜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부분도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국토부의 강요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 중에서 백현동 부분하고 현재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만약 특혜를 줬다랄지 혜택을 줬다고 한다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사실은 특혜를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요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특혜를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건과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백현동의 검찰 사건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지금 보니까요, 김용주 의원님, 네. 제가 이 실시간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조회를 해봤는데 김용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반포대교와 사평대로가 만나는 그 사거리, 성모병원 사거리가 굉장히 지금 막히는 걸로 나옵니다. 굉장히 빨갛게 뜨고 고속터미널 인근이죠. 그리고 또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목이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정체가 심한 걸로 나오네요. 막히고 와서도 이제 유턴해서 돌아 들어와야 되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고, 만에 하나 뭐 어떤 취재진이 같이 차로 이동했으면 그게 더 번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지금 카메라맨들이나 안에서 반응을 보면 거의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차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미 카메라맨들이 조금 더 이제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하면서 카메라를 만지기 시작하네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난번 검찰에 출석할 때도 사실은 이와 같은 엄청난 많은 취재진들과 또 엄청나게 많은 지지자들, 또 여당의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왔었는데 지금 첫 재판 때도 사실은 비슷한 양상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과 지도부는 이번에 법원행위에 동행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볼지 이것도 좀 궁금한 포인트인데요.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민생 중심으로 사실 일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또 제1야당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쭉 지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언들에 따라서 지난 대장동에 관련된 일들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대표 개인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주당 전체를 대표하는 또 대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아마 저 자리 포토라인을 쓰게 된다면 제가 기자라면 제일 먼저 묻게 될 건 매우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정말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얘기하지 않고 법정의 재판정에서 많은 것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들어갈 공산이 크게 될 텐데,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했던 대장동과 관련해 숱한 얘기들이 벌써 하나둘씩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드러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처럼 활동했던 유동규 씨가 하나둘씩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지켜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게 됐던 내용들까지 드러나고 있죠. 오늘 하게 되는 재판은 말 그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고요. 이제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대장동 전체에 대한 얘기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쌍방울과 관련돼 있는 김성태 회장과 관련돼 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야 되는 건지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날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정말 무리하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의 보궐선거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곧장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는 일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수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돌이켜 생각하건대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이 된 일, 또 무리한 당대표가 된 일, 모든 것들이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으로부터 본인 혼자만을 지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피해갈 길이 결국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교수님. 굉장히 또 어려운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생각을 증명해야 되는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 재판의 유무죄가 가려지긴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2010년도에 재판을 받았을 때는 실제로 지하철 통로에서 명함을 줬나 안 줬나, 이거는 증거가 명확하게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무죄가 정확하게 가려졌던 부분이고, 그리고 2018년도에 있었던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입원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재판들이었다고 보면,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김문기 씨와 같이 사진 찍은 것 몇 개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에서 어떻게 당신이 알았다 몰랐다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고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로 시끄럽게 하고 싶은 것은 저는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도 아닐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아마 지금 도착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정문 입구를 지나서 서울중앙지법 입구로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한 발언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였다라고 동아일보 기자와 앞서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말한 걸 두고 나의 심경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앞서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공교롭게 이번 재판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후반부쯤에 이 공직선거법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명 대표와 증인 신분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나게 됩니다. 앞서서 저희들과의 인터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한 바도 있는데, 글쎄요, 이번 재판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량이 도착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내렸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부지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국토부 강요한다는 입장이십니까? 네, 예상외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좀 장시간 저희가 생중계를 하면서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비단 뭐 어떤 발언을 꼭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야당 대표로서의 재판 출석, 첫 재판 출석이라는 사건 자체가 워낙에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한 뉴스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당연한 과정이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중앙지법 밖에서 중앙지법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앙지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예상 외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전은규 의원님. 그러니까 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기에서 재판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상했다시피 이야기를 한다면 재판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 짧은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추측을 했었는데 그조차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가 오디오를 틀었지만 많은 분들이 고성을 지르고 있는 그 고성이 그리고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 직전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고 들어가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법정 안으로 입장하는 모습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대장동 의혹 등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진위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단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뿐만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두고 측근이니 아니니의 논란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유동규라는 이름으로 내 측근은 없다라고 부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근 주장에 따르면 내가 선거운동도 했고 문 정치인도 내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어떻게 내가 측근이 아니냐라는 반발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저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다. 나를 오히려 해를 끼친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줌으로써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아마 무슨 정인으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증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율사 출신이고 또 서너 차례 재판을 했던 경험, 또 재판에서 이겼던 경험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만 자기한테 가장 이로운 결과가 나오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이 상태에서 말하자면 특별한 진술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태도의 변화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많은 발언들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아마 3심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재판을 오고 가면서의 어떤 추가적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좀 불필요한 발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재판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판사 혼자의 판단에 맡겨지는 그런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수적인 그런 어떤 발언은 자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김관선 변호사님, 우리가 오늘 생방송 서두에 여론조사 몇 개를 봤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 어떤 사법적인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판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지가 상당히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두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대형 미디어월에서 띄워드리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49.7% 과반에 가까운 49.7%는 이 부결된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60%에 가까운 59.3%가 이건 사법 리스크가 있다. 사법 리스크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자, 이 같은 재판 과정도 향후 국민들의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오늘 재판이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영기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판이 이걸로 한두 번에 끝날 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판에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을 서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빈번할수록 굉장히 진부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제 아까도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 경우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재판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 받을 때마다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 자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서
이걸 판단받는 재판이거든요. 아, 오늘 재판은 증거 관련된 재판이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증거 인부하고 예.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그래야 재판이기 때문에. 그럼 재판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일찍 끝나죠. 오늘은 일찍 그리고 이제 다음 재판부터 이제 유동규랄지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판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법정에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보면 카메라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받는다고 봐요. 이거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에 설사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심형사가 되고 또 이것이 민주당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우리가 아까 봤던 여론조사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그걸 우려하는 여론이 앞으로는 갈수록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총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다음 총선을 치르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이 재판 과정이 길어질수록 야당 탄압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저항과 어떤 비평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총선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등등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라이브 연결을 보도해드리느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다 미처 보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의 마음은 하나라도 더 보도해드리고 싶은데 방송 시간이 좀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보도해드리고요. 돌직구쇼에서 보도 못해드린 건 또 이어지는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도 보도를 해드리니까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오후 뉴스 톱10 시간에는요. 마지막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의 마지막 생방송 TV 토론을 저희 채널A가 생중계합니다. 뉴스 톱10도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그 결과에 따른 뉴스A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